안녕하세요. 73세 된 박성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평생 전자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에서 일했습니다. 28세에 입사해서 57세에 명예퇴직할 때까지 29년을 한 회사에서 보냈어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출근해서 일하고 야근하고 주말에도 나가고 별다를 것 없는 그런 삶이었어요.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이 7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29년 근무한 치고는 많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그래도 노후에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국민연금도 월 55만 원 정도 나오고요. 아들 태호는 IT 회사에 다니는 45세입니다. 과장 직급으로 연봉이 6,500만 원 정도 되고 며느리 미정이는 화장품 회사 마케팅팀 대리로 4,800만 원을 법니다. 부부 합쳐서 월 950만 원 정도 되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 형편이에요.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잖아요. 돈이 많아도 나가는 게 더 많으면 빡빡한 법이니까. 강남에 있는 아파트 대출이자 아이들 교육비, 각종 생활비까지 하면 여유롭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사는 곳은 강서구에 있는 12평짜리 원룸입니다. 월세 45만 원에 관리비 포함하면 50만 원 정도 나가요. 혼자 살기엔 충분하지만 가끔 외로울 때가 있어요. 아내가 5년 전에 세상을 떠난 후로 계속 혼자 살고 있거든요. 보통 하루에 8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로 생활비를 쓰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55만 원, 그리고 제가 따로 모아둔 돈으로 생활하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꽤 빡빡해 보일 거예요. 실제로도 검소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마트에 가면 할인된 것만 사고 외식은 거의 안 하고 집에서 해먹습니다. 옷도 몇 년째 같은 것만 입고 병원비 아끼려고 당뇨약이나 혈압약도 꼬박꼬박 챙겨 먹어요. 그런데 제겐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부터 40년도 더 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1980년 제가 40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당시 저는 회사에서 전자부품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미국 회사들과 거래하면서 자연스럽게 미국 시장에 관심을 갖게 됐죠. 그해 12월 어떤 컴퓨터 회사가 주식을 상장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애플이라는 회사였어요. 개인용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당시만 해도 컴퓨터라고 하면 엄청 큰 기계였어요. 회사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거였죠. 그런데 개인이 집에서 쓸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든다니 신기했어요. 무엇보다 제가 전자부품 일을 하다 보니 이 분야의 발전 가능성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앞으로 전자기술이 얼마나 발전할지, 개인용 컴퓨터가 얼마나 대중화될지 말이에요. 그때 저희 집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유 자금이 조금 있었어요. 아내와 상의해서 2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환율로 2천만 원 정도 됐어요. 아내는 처음에 반대했어요. 외국 주식에 그렇게 큰 돈을 넣으면 어떡해. 한국 주식도 아니고 미국 주식을 어떻게 믿어. 그런 걱정을 많이 했죠.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물론 100% 확신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50% 이상은 성공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설득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애플 주식을 처음 산 가격이 주당 22달러였어요. 2만 달러로 900주 정도 살 수 있었죠. 그리고 그 후로도 틈틈이 더 사들였어요. 1980년대 중반 애플이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었어요. 스티브 잡스가 회사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주가가 떨어지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오히려 더 샀어요. 아내는 그때마다 걱정했지만 저는 계속 믿었어요. 이 회사가 언젠가는 성공할 거라고요. 1990년대 들어서면서 조금씩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아내도 제 판단을 믿기 시작했죠. 당신이 옳았네. 역시 전자부품 일하더니 보는 눈이 있었구나. 그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하지만 진짜 대박은 2000년대 들어서부터였어요. 아이팟이 나오고 아이폰이 나오면서 애플 주식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거든요. 주식 분할도 여러 번 있었어요. 한 주가, 두 주가 되고, 네 주가 되고, 7주가 되고. 제가 처음에 산 900주가 어느새 수만 주가 되어 있었어요. 2010년쯤에는 이미 제 애플 주식 가치가 100만 달러를 넘어섰어요. 그때 아내와 깜짝 놀랐죠. 이게 진짜야? 우리가 억만장자가 된 거야? 그 후로도 계속 올랐어요. 아이폰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면서
애플의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커졌거든요. 작년 말 기준으로 제 애플 주식 가치를 계산해 보니 약 2천만 달러가 넘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270억 원 정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둘이서만 알고 있었고 아내가 돌아가신 후로는 저 혼자만 알고 있었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는 세금 문제였어요. 미국 주식이다 보니 세금 계산이 복잡하더라고요. 팔면 양도소득세도 내야 하고 환율 변동도 고려해야 하고 그냥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둘째는 가족들 반응이 걱정됐어요. 갑자기 제가 270억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돈 때문에 가족 관계가 이상해질 수도 있잖아요. 셋째는 제 성격상 검소하게 사는 걸 좋아해서요. 돈이 많다고 해서 갑자기 생활을 바꾸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소박하게 사는 게 편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비밀로 해왔어요.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말하지 않았죠. 그냥 퇴직금이랑 국민연금으로 근근히 사는 평범한 노인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런데 작년 가을에 큰 일이 생겼어요. 혼자 사는 게 점점 외로워지더라고요. 아내가 없으니까 말 상대도 없고 밥도 혼자 먹고 TV도 혼자 보고 그러다 보니 우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태호야, 아빠가 너희 집에서 같이 살면 안 될까?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워서 말이야. 아들은 처음엔 별 반응이 없더라고요. 아, 그럴까요?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런 식으로 대답하더군요. 며칠 후에 아들이 다시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죄송한데 좀 힘들 것 같아요. 우리 집이 좁기도 하고 미정이가 스트레스 받을 것 같다고 해서요. 그때는 이해했어요. 젊은 부부가 사는데 노인이 들어가면 불편할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에 며느리로부터 직접 연락이 왔어요. 그때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님, 죄송하지만 저희 집에 오시는 건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도 생활이 빡빡한데 아버님까지 모시고 살 여유가 없어요. 국민연금 55만 원으로 어떻게 저희 집 생활비에 보탬이 되겠어요? 차라리 아버님이 독립해서 사시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돈이 없으니까 짐이라고 생각하는 거구나. 가족인데도 경제적 부담이 되면 이렇게 냉정해지는구나.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아빠가 생활비를 좀 더 보탤 수 있으면 같이 살 수 있는 거야? 그랬더니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버님이 월 100만 원 정도 보태실 수 있으면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지금 아버님 형편으로는 힘들 것 같지 않나요? 그 순간 정말 서글펐어요. 제가 270억이 넘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고작 월 100만 원 때문에 이런 취급을 받다니. 하지만 그때 저는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일부러 제 자산을 말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가족들이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아빠가 좀 더 생각해 볼게.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후로 몇 달 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명절에 안부 인사 정도만 했죠. 그마저도 형식적이었고요. 저는 그동안 정말 외롭게 지냈어요.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병원 가고 혼자 장 보고 때로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제가 돈이 있다는 걸 알리는 게 맞을까? 가족들이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서 함께 살자고 할 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런데 올해 봄에 뜻밖의 일이 생겼어요. 제가 사는 원룸 건물에 화재가 났어요. 다행히 제 집은 피해가 없었지만 소방차가 오고 경찰이 와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분증을 확인하게 됐어요. 그때 온 경찰관 중에 한 명이 제 이름을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혹시 박성진 씨가 맞으세요? 애플 주식 엄청 많이 가지고 계신? 알고 보니 그 경찰관이 투자에 관심이 많아서 미국 주식 정보를 자주 보는데 어디선가 제 이름을 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에요. 동명이인일 거예요. 그렇게 얼버무렸지만 그 경찰관은 계속 의심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에 그 경찰관이 저희 동네에서 순찰하다가 우연히 아들과 마주쳤나 봐요. 아들이 무슨 일로 동사무소에 갔다가
그 경찰관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혹시 아버님이 박성진 씨가 맞나요? 애플 주식으로 엄청 부자가 되신 분인 것 같은데?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들은 처음엔 그럴 리가 없다고 했지만 경찰관이 워낙 확신하듯이 말하니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나 봐요. 그래서 아들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혹시 투자하신 거 있어요? 아, 주식 같은 거 말이에요. 저는 그때도 얼버무렸어요. 주식이 뭘 할 줄 알겠니? 그런 거 잘 모르는데? 하지만 아들은 계속 의심했나 봐요. 며칠 후에 며느리와 함께 제 집에 찾아왔어요. 갑자기 와서 이것저것 둘러보더라고요. 아버님 컴퓨터는 왜 사셨어요? 인터넷도 설치하셨네요. 이런 금융 서류들은 뭐예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설명했어요. 나이 들어서 인터넷 좀 배우려고 했어. 은행 업무도 인터넷으로 하면 편하다고 해서. 하지만 며느리 눈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특히 컴퓨터 화면에 미국 주식 사이트가 즐겨찾기에 들어있는 걸 보고 나서는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버님 정말 주식 투자 안 하세요? 그럼 이 사이트는 왜 즐겨찾기에 있어요? 그때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시치미를 뗐죠. 아, 그냥 궁금해서 가끔 보는 거야. 실제로 투자한 건 아니고. 며느리가 아들한테 눈짓을 하더니 태호야, 아버님 통장 좀 확인해 볼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돈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갑자기 통장까지 확인하려고 하다니. 통장은 왜 확인해? 아빠 개인정보인데. 그랬더니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버님, 저희가 걱정돼서 그래요. 혹시 사기를 당하신 건 아닌지요? 요즘 노인분들 대상으로 투자 사기가 많다고 해서요. 그럴듯한 핑계였지만 진짜 의도는 뻔히 보였어요. 제가 돈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죠. 결국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진실을 말하기로 했어요. 그래, 내가 애플 주식을 좀 가지고 있어. 40년 전부터 사 모은 거야.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며느리가 목소리를 떨며 물어보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한 270억 정도 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며느리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더라고요. 아들도 입을 다물지 못하고 멍하니 저를 쳐다보고요. 270억이요? 정말이에요? 네, 정말이야. 그때부터 며느리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갑자기 존댓말이 정중해지고 몸을 90도로 굽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몰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 왜 진작에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말이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야 이렇게 태도가 바뀌는 게 진짜 가족의 모습일까요? 며느리는 그날부터 매일 전화를 했어요. 아버님 식사는 하셨어요? 건강은 어떠세요?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죠? 저희 집으로 오세요. 작년 가을에 제가 함께 살자고 했을 때는 독립하세요라고 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꼭 오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아버님, 저희 집 방을 새로 꾸며 드릴게요.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음식 매일 해드릴게요. 병원도 저희가 모시고 다닐래요.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아버님, 그동안 제가 정말 철없었어요. 아버님 같은 분을 모시고 사는 게 저희에게는 큰 복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씁쓸했어요. 270억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야 복이라고 하다니.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갑자기 아들의 계획이 바뀌었어요. 아버지, 강남의 큰 아파트로 이사가요. 아버지 방도 넓게 만들어드리고 홈시어터도 설치해드릴게요. 돈은 어떻게 할 건데? 아버지가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나중에는 저희가 상속받을 거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아직 제가 살아있는데 벌써 상속 이야기를 하다니. 태호야, 아빠가 언제 상속해 준다고 했니? 아, 그게 아니라 나중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투자하는 개념으로. 더 들어봐야 할 이유가 없었어요. 결국 돈 이야기였거든요. 며느리는 그 후로도 계속 연락했어요. 하루에 서너 번씩 전화하고 주말에는 꼭 찾아와서
이것저것 챙겨주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 좋은 음식 사왔어요. 아버님 옷도 새로 사드렸어요. 아버님 마사지 의자 하나 들여놓을까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렇게 챙겨주면서도 계속 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버님 270억이면 이자만 해도 한 달에 몇천만 원씩 나오겠어요. 은행에 정기 예금하시면 안 돼요? 주식은 위험하니까 안전한 곳에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이런 제안까지 했어요. 아버님, 저희가 부동산 투자 좀 도와드릴까요? 요즘 부동산이 오를 것 같은데 미리 사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명의는 아버님으로 하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한심했어요. 결국은 제 돈을 어떻게든 활용해 보려는 생각뿐이구나. 한 달 정도 그런 식으로 지내다가 저는 결심을 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가족들에게 제 입장을 분명히 해야겠다.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서 이야기를 했어요. 태호야, 미정아.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네, 아버님. 말씀하세요. 아빠가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너희들이 많이 바뀌었어. 아, 그게 아니라. 아니야, 들어봐. 작년 가을에 아빠가 함께 살자고 했을 때 너희들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지? 며느리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좀 힘들어서가 아니라 아빠가 경제적 부담이 된다고 생각했잖아. 국민연금 55만 원으로는 생활비에 보탬이 안 된다고 했잖아. 죄송합니다, 아버님. 미정아, 아빠가 너를 나무라려는 게 아니야. 오히려 그때 솔직하게 말해줘서 아빠가 많은 걸 깨달았어. 네? 사람은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태도가 이렇게까지 달라지는구나. 가족이라도 예외는 아니구나. 그런 걸 깨달았어. 아들이 변명하려고 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태호야,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결과가 중요한 거지. 아빠가 가난해 보일 때는 독립하라고 하고 부자라는 걸 알고 나서는 모시고 살겠다고 하고. 이게 가족의 모습이야? 그때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났어요. 미정아, 울지 마. 아빠가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다만 실망한 거지. 어떻게 하면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이미 했어. 하지만 이제 아빠의 결정을 들어봐. 두 사람이 숨을 죽이고 저를 쳐다봤어요. 아빠는 앞으로도 지금처럼 혼자 살 거야. 너희 집에 가서 살 생각도 없고 너희가 아빠 돈을 써야 할 이유도 없어. 아버지. 그리고 아빠가 죽으면 이 돈을 어떻게 할지도 이미 정했어. 며느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절반은 사회에 기부할 거야. 나머지 절반은 태호한테 주고. 기부요? 그래. 아빠처럼 혼자 사는 노인들을 도와주는 단체에 기부할 거야. 돈이 없어서 가족한테 짐이 된다고 느끼는 노인들 말이야. 그 말을 듣고 며느리 표정이 또 바뀌더라고요. 135억이 날아간다는 생각에 당황하는 게 역력히 보였어요. 아버님, 그럴 필요까지는. 미정아, 아빠 돈이야. 아빠가 어떻게 쓰든 아빠 마음이지. 네, 하지만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후로 며느리는 한동안 연락을 안 했어요. 아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마 제 결정에 대해서 두 사람이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 것 같아요. 한 달쯤 지나서 아들이 다시 연락했어요. 아버지,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 오너라. 아들이 혼자 왔어요. 며느리는 안 데리고 왔더라고요. 아버지, 저희가 그동안 정말 잘못했어요. 돈 때문에 아버지를 그렇게 대한 게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 그런 줄 알아. 아버지, 기부 말씀하신 것도 이해해요. 아버지 뜻이시니까 그렇게 하세요. 정말? 네. 대신에 아버지, 저희와 화해해 주세요. 정말 가족으로 지내고 싶어요. 아들 말이 진심으로 들렸어요. 그동안 많이 반성했나 보더라고요. 태호야, 아빠도 너희와 화해하고 싶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앞으로는 아빠 돈 이야기 하지 마. 아빠가 270억을 가지고 있든 270원을 가지고 있든 상관하지 마. 네, 알겠어요. 그리고 아빠를 도와주고 싶으면 돈 때문이 아니라 가족이라서 도와줘.
아빠도 너희를 도와주고 싶을 때는 가족이라서 도와주는 거고. 내 아버지. 마지막으로 미정이한테 전해줘. 아빠가 미정이를 미워하지 않는다고. 다만 앞으로는 진짜 가족처럼 지내자고. 그 후로 며느리 태도가 조금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하루에 서너 번 전화하지도 않고 돈 이야기도 안 하더라고요. 대신에 가끔 안부 전화를 하거나 명절에 찾아와서 인사드리고 그래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요? 저는 여전히 강서구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월세 45만 원, 생활비 80만 원으로 검소하게 살고 있고요. 애플 주식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팔 생각도 없고 돈이 더 필요하지도 않고요.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가끔 아들이 찾아와요. 며느리도 함께 올 때가 있고요. 예전처럼 돈 이야기는 안 해요. 그냥 안부 묻고 건강 얘기하고 손자 이야기하고 그래요. 며느리도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에 비하면 훨씬 자연스러워졌어요. 아직도 완전히 편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대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여요. 손자들도 가끔 놀러 와요. 할아버지가 부자라는 걸 모르거든요. 그냥 할아버지로만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대해줘서 좋아요. 할아버지 용돈 주세요. 그럴 때마다 10,000원씩 줘요. 270억이 있다고 해서 10,000원을 10만 원 줄 이유는 없잖아요. 가끔 생각해봐요. 처음부터 제가 애플 주식 이야기를 했다면 어땠을까? 가족들이 진짜 저를 위해서 함께 살자고 했을까? 아마 아니었을 것 같아요. 돈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처음부터 다르게 대했을 거예요. 그럼 저는 가족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없었겠죠. 그런 면에서는 이번 일이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가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정확히 알 수 있었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많이 실망했어요. 특히 며느리가 독립하세요라고 했을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이해해요. 젊은 사람들도 살기 힘든 세상이에요. 대출 이자, 교육비, 생활비. 거기에 노인 한 명 더 모시고 살기는 정말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다만 표현 방식이 좀 차가웠죠. 아버님, 저희도 형편이 어려워서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이런 식으로 말했다면 제가 덜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 궁금해요. 만약 제가 정말 가난한 노인이었다면 아들과 며느리가 어떻게 했을까? 정말 저를 모른 척 했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이제 의미가 없어요. 이미 일어난 일이고 현재가 더 중요하니까요. 요즘은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외롭긴 하지만 자유로워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서 좋아요. 가끔 동네 경로당에 가서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해요. 대부분 저보다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에요. 자식들한테 용돈 받아서 근근히 사시는 분들. 그분들 이야기 들으면 저는 정말 운이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40년 전에 애플 주식을 샀던 게 제 인생을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더 검소하게 살려고 해요. 제가 가진 돈의 무게를 항상 생각하거든요. 이 돈으로 몇 명의 어르신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실제로 기부도 조금씩 하고 있어요. 아직 큰 금액은 아니지만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하는 단체나 경로당 운영비 같은 곳에 매달 조금씩 보내고 있어요. 아들은 모르고 있어요. 나중에 제가 죽으면 알게 되겠죠. 그때 가서 아버지가 이런 일도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며느리에 대해서는 이제 원망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해가 돼요. 결혼해서 살림하는 젊은 여자 입장에서 시아버지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 더구나 경제적 도움도 못 되는 시아버지라면 더욱 그랬겠죠. 다만 앞으로는 정말 가족처럼 지냈으면 좋겠어요.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가족 말이에요. 젊은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첫째, 부모님을 경제적 관점에서만 보지 말아요. 물론 현실적으로 돈 문제가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부모님도 한때는 젊었고 꿈도 있었고 사랑도 했던 분들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경제력이 떨어졌다고 해서 가치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둘째, 솔직한 소통이 중요해요. 제 며느리처럼 독립하세요라고. 차갑게 말하지 말고 저희도 형편이 어려워서.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나중에 여건이 되면 모시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셋째, 부모님의 과거를 궁금해하세요. 제가 애플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들이 전혀 몰랐던 것처럼 부모님에게도 여러분이 모르는 이야기가 많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돈보다 중요한 게 마음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제가 270억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원하는 건 가족의 진심 어린 사랑이에요. 시니어 분들한테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자식들이 여러분을 경제적 부담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살기 정말 힘들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자식들한테 무조건 의존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능한 범위에서 독립적으로 살고 진짜 필요할 때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처럼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고 해서 갑자기 생활을 바꾸지 마세요. 검소한 게 몸에 밴 사람이 갑자기 사치하면 오히려 불편해요. 지금 저는 평화로워요. 270억이 있다는 것보다 가족들과 화해했다는 게 더 기뻐요. 비록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서로 마음을 열고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며느리도 요즘은 가끔 진짜 궁금한 것들을 물어봐요. 아버님 40년 전에 애플 주식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때 2만 달러면 큰 돈이었을 텐데 어떻게 투자할 용기가 나셨어요? 그럴 때 제가 답해줘요. 그냥 느낌이었어. 전자 부품 일을 하다 보니 이 분야 전망이 좋을 것 같았거든. 그리고 무엇보다 애플이라는 회사가 뭔가 다른 것 같았어. 그때도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했을 텐데 어떻게 계속 보유하셨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 특히 1990년대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는 정말 팔까 생각했어. 하지만 아내가 말렸거든. 당신이 그렇게 확신했는데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며느리도 제게 관심을 갖더라고요.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제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저도 투자 공부 좀 해볼까요? 그런 질문을 해요. 투자는 공부로 되는 게 아니야. 운도 따라줘야 하고 무엇보다 오랫동안 기다릴 인내심이 필요해. 아버지처럼 40년 동안 한 주식만 보유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하지 마. 투자는 자신 있을 때만 하는 거야. 확신이 없으면 차라리 적금이나 예금하는 게 나아. 요즘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조언해 드리고 싶어요. 단기간에 큰 돈을 벌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40년 걸려서 이 정도 수익을 낸 거예요. 처음 10년은 별로 오르지도 않았고 때로는 손해를 볼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투자한 돈은 없어져도 되는 돈으로 하세요. 저도 처음에 2만 달러 투자할 때 이 돈이 없어져도 괜찮다. 그런 마음으로 했거든요. 마지막으로 기업을 공부하세요. 저는 애플이 어떤 회사인지,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그런 걸 계속 관심 있게 봤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보유할 수 있었던 거고요. 지금 제 나이가 73세예요.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10년에서 15년 정도 더 살 수 있겠죠. 그동안 이 돈을 어떻게 쓸지 많이 생각해 봤어요. 사치스럽게 살고 싶지도 않고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싶지도 않아요. 대신에 의미 있는 일에 조금씩 써보려고 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도와드리고 아픈 사람들 치료비 도와드리고 그런 일들 말이에요. 아들한테는 이미 말했어요. 아빠 돈에 기대지 말고 내 힘으로 살아가라. 나중에 상속받을 돈이 있다고 해서 지금 게을러지지 마라. 다행히 아들이 이해하더라고요. 네, 아버지. 저는 제 돈으로 살겠어요. 아버지 돈은 아버지가 하고 싶으신 대로 하세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기뻤어요. 제 아들이 돈에 눈이 멀지 않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며느리도 요즘은 돈 이야기를 안 해요. 오히려 제 건강을 더 걱정해 주더라고요.
아버님 당뇨약 잘 드세요. 혈압 관리 잘하세요. 혼자 계시지 말고 가끔 나오셔서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그런 말들이 훨씬 더 가족 같게 느껴져요. 저는 앞으로도 지금처럼 살 거예요. 강서구 원룸에서 검소하게 살면서 가끔 가족들과 만나고 동네 어르신들과 이야기하고 의미 있는 곳에 기부하고 270억이라는 돈이 있지만 그 돈이 제 삶을 좌지우지하지는 않아요. 돈은 그냥 숫자일 뿐이고 중요한 건 어떻게 살아가느냐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가족끼리는 서로를 경제적 관점에서만 보지 마세요. 물론 현실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에요.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태도가 달라지는 건 인간의 본성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족이라면 그런 본성을 이겨내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어요. 돈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사람들이 돈 앞에서 얼마나 변할 수 있는지. 하지만 동시에 진정한 가족의 의미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됐어요.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 어려울 때 함께하는 것, 그런 게 진짜 가족이죠. 지금 저희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어요. 돈 때문에 상처받았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려고 모두 노력하고 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솔직하게 지내고 있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이게 제가 270억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족과의 진정한 화해, 서로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 여러분도 가족과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요. 돈이 있든 없든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가족 말이에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경험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